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이곳에서는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경남의 메이커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S큐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구현을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경남대학교 이학선 교수입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인 3D 창의 공자센터 상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설계 그 다음에 제작에 앞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래교육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상으로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정의를 하는데 대부분 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창의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융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딱히 답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창의성과 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대부분 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답변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마 창의성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걸 창의성이 어떤 거냐라는 것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생활하시면서 불편하다움을 느낀 적이 있으셨는지요? 대부분 다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물어보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50% 이상 학생들이 불편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불편함을 인식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은 4단계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창의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까 생활 속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창의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조금 있는 단계 1단계 정도는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창의성 1단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다 불편하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을 찾을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2단계는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는 사람들. 그 정도가 되면 창의성이 한 2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하고 있고 3단계는 뭐냐? 그러면 해결하는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사용해 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하는데 이런 아이템 인터넷에서 너무 괜찮겠네. 한번 막상 사용해 봅니다. 막상 사용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용해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4단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창의성의 어떤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높다는 것은 창의성이 높고 낮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활 속의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융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융복합을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융복합의 물결, 그래서 융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기술과 경영, 학교에서는 이공계와 비공계, 그리고 뭐 기술과 예술,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러한 어떤 융합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합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뭐 그냥 좋은 기술과 좋은 기술이 만난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충돌도 생길 수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왜 융복합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뭐 과거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듯이 없던 기술을 새롭게 이렇게 창조하는 기술을 우리가 원천 창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기술이 진화가 되고 새로운 어떤 제품을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원천 창조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방 창조, 모방 창조라는 것은 남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카피해서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뭐 70년대, 90, 80년대 약간 기술이 뒤처져 있을 때 선진국의 어떤 제품을 갖다가 모방해서 이렇게 창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 창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어려운 시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의 기술을 뺏기는 것 자체, 카피하는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고 남은 것도 카피를 할 수 있으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융복합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기술을 융합한다든가 어떤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걸 융합을 통해서 어떤 창조를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복합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융복합 창조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을 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크게 한번 내보자. 여기서는 뭐 메가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 시너지는 10의 6승, 그러니까 한 100만 정도인데 1 플러스 1은 2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와 하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이 융합이 됐을 때 12, 6승 100만의 어떤 그런 창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융복합 창조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융복합 창조의 어떤 성공적인 기업으로서 애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인문학, 디자인 경영, 감성, 심리학이 융합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돼야만이 어떤 제품으로서 더 큰 메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혹시 뭐 이 제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PDA라는 폰입니다.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에 많이 유행했던 거고요. 이 제품은 컴팩의 PDA입니다. 그때 당시 뭐 대학원생들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일정 관리나 아니면 일정 관리,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게임, 노래, 뭐 영상 같은 걸 볼 수 있는 지금의 어떤 PDA 스마트폰하고 좀 연계가 많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PDA라는 폰은 PDA라는 것은 이런 요 옆에 보면 많은 어떤 확장팩들이 있습니다. 요 보시는 여기 확장팩이 나브맨이라는 확장팩이고요. 이걸 꽂게 되면 우리가 GPS,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옆에는 통신팩입니다. CDMA라는 통신팩을 꽂게 되면 전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TV 수신 카드입니다. 지금 TV야 당연하게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TV 수신 카드가 있어야만이 TV를 볼 수 있었던 시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DA라는 폰은 2000년대 초반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많이 앞섰었지만은 기술만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타난 게 2007년에 이런 PDA 기술과 뭐 우리가 많이 필요했던 MP3,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합된 아이폰을 2007년도 만들어내게 줬어요, 애플이. 이걸 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이런 PDA 폰과 그 전에 주변 기기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집약을 시킨 거죠. 이 많은 기기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집약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인문학적인 기술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그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는데 그러한 어떤 디자인 요소와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들 편리성을 많이 가미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이 성공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PDF를 모르시면 한 몇 년 전까지 들고 다니셨던 어떤 택배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녔던 요거 보시면 단말기가 있을 겁니다. 요걸 PD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셀카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셀카봉. 셀카봉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옛날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들고 갔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단체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셀카를 찍는 어떤 그러한 게 많이 돼 있었고, 그다음 친구끼리 같이 가더라도 남한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팀에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팔을 쭉 뻗어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누구는 앞에 나오고 누구는 뒤에 나오고 누구는 아예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혹시 가제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제트처럼 팔이 쭉 길어져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바로 셀카봉이죠. 근데 셀카봉의 기술은 막상 또 따지고 보면 셀카봉이 없었던 기술이냐? 셀카봉은 아마 있었던 기술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도 될 거 지휘봉이죠. 이렇게 쭉 늘어나서 옛날에는 칠판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옛날에 또 자동차에 라디오를 켜면 이렇게 되는 게 안테나 있는데 쭉 늘어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뭐겠습니까? 휴대폰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차에 휴대폰을 거치하게 된 어떤 거치 기구, 이 두 개가 융합돼서 셀카봉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셀카봉이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타이머를 맞춰서 찍고 또 타이머를 맞춰서 찍고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번에는 이런 선을 연결하는 버전이 나왔죠. 또 선을 연결하다 보면 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또 할 때마다 선을 연결해야 되고 또 불편하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게 나오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블루투스 기능들. 그 다음 또 무슨 기능이 나왔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이런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거치대가 또 필요하고요. 삼각대 거치대의 기술이 또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선에 그 영상을 갖다 촬영 끄고 하는 걸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리모컨의 기능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거 있겠습니까? 손잡이에다가 무선 충전기를 넣어서 충전의 기능. 그러니까 요즘 다 폰이 무선 충전이 되니까 손잡이에서 무선 충전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전원 기술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야간에는 사진을 찍게 되면 안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조명을 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보시면 없던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이 융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이 확장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자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 아니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자기의 아이디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의 어떤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길거리 다니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게 불편하네. 이걸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렇게 찾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의 아이디어 찾기 문제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가 인식이 됐으면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나만의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서면 실제로 아이디어는 이제 구체화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스케치를 손으로 간단하게 개념도를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계획서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됐으면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기능 구현을 어떻게 할 거냐, 제작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1차 시제품이 나오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개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판매, 홍보,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쭉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다 제가 있는 센터나 아니면 저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아이디어 단계에서 많이 오십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시제품까지 완성을 하시면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시제품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 판매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막상 또 밖으로 나가서 뛰어나가서 실제 사업화를 시키려다 보면 너무 어려운 단계가 느껴지죠. 그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제품 제작까지 왔다는 단계는 전체 우리가 실제 제품화까지 해서 한 50% 정도 단계 정도까지밖에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특허 쪽에 관련된 걸 배우셨겠지만은 아이디어 구체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자기 기술의 보호를 받기 위한 어떤 특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품이 기능이 완성이 되고 좀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아이디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뭐 CAD란 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설계란 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 분리 시 재활용 용품을 버릴 위치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막상 저 멀리서 여기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막상 가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이제 만약에 뭐 캔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캔을 갖다가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막상 가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이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좀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불편함은 인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있는 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게 요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스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학생은 요 스케치를 할 아이디어를 냈던 학생은 인문계에 있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스케치해 준 학생은 산업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이제 스케치를 했죠. 이제 스케치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들고 가서 제품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이 제품까지도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제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설계라고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설계라 하고요. 설계의 과정에는 크게 2D라는 설계도 있고요. 3D 설계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케치 단계에서 요즘에는 컴퓨터의 사양도 좋았고 무료 설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과정에서 쉽게 이렇게 3D를 접근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 접근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2D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보편화된 게 이제 3D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제품을 구상하기 위한 정보들 우리가 도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보통 3D는 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념도를 보고 뭐 형상을 보기 위한데 3D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2D는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는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과 제작자 사이에 어떤 의견의 소통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실제 했던 사례입니다. 설계에서 시제품까지 제작해 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한 2016년도, 1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창업자가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자기가 이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임신한 임산부 캐릭터입니다. 그래 배를 감싸고 있는 임산부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면 실제 만들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3D 프린터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3D 모델링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한데 뭐 아니면 이러한 형상을 갖다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3D 모델링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3D 모델링 하고 나서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다음 그 뒤에 후처리를 작업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 단계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라는 단계, 그 다음에 설계라는 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 이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제품 구현을 위한 캐드캠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 학생들은 아니면 또 제조업에 있는 분들은 캐드캠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강좌를 시제품 제작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강의를 많이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아마 캐드캠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향후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캐드캠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캠이라는 건 특히 이제 CAD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작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보통 이제 설계 도면 아니면 CAD 설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컴퓨터 상에 있는 데이터만을 보통 도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스케치를 했던 것들도 하나의 어떤 설계 데이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설계했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이즈가 바뀐 거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해야 되죠. 그 힘든 과정을 하기 힘드니까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CAD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AD라는 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진 도면 이런 것들을 CAD라고 하면 됩니다. CAD에는 크게 2D를 설계할 수 있는 CAD가 있고요. 3D를 설계하는 CAD가 있습니다. 2D를 설계하는 CAD의 어떤 대표적인 것은 오토캐드입니다. 대부분 다 한 90% 이상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은 오토캐드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캐디안이나 GW CAD 같은 국산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토캐드가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고요. 3D CAD에도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티아, 유지, 프로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도까지 설계가 되는 어떤 그런 하이엔드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정도가 되는 게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초보자들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퓨전 아니면 요 가운데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스케치업, 1, 2, 3D, 프리캐드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서 좀 쉬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설계는 설계인데 디자인 쪽에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요 라이너라든가 보시면 3D 맥스, 블렌드, 지브러시 이런 것들도 3D를 설계하는 거지만은 어떤 설계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인 툴 외형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CAD와 CAM 그러니까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제작을 위한 어떤 그런 설계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AE라고 해서 유동 해석 아니면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리 어떤 부품을 만들어 놓고 이 부품이 어떤 조건에서 파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이 조건에서 물이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공기가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D가 이런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변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 파일을 갖다가 워드에서 읽어드리질 못합니다. 워드 파일을 한글로 해서 읽어드리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메모장에서 작성된 어떤 그런 텍스트 파일은 한글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드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티아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유지에서 읽을 수 없고요. 유지에서 만든 파일을 또 카티아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은 이런 카티아 파일을 갖다가 그냥 카티아 파일을 유지해서 읽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스텝 파일로 열어주는 겁니다. 스텝 파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내보내는 거는 익스포트, 받아들이는 걸 임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어떤 국제 표준으로서는 솔리드까지 변환이 가능한 거는 스텝, 그 다음에 서페이스까지 변환이 가능한 거는 IGS 정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2D 변환은 표준은 DXF입니다. 여기서 DWG 표시를 해놨는데 DWG는 오토캐드 파일의 확장자가 DWG고요. 그만큼 오토캐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DWG도 많이 이렇게 대부분 프로그램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에서도 DXF, DWG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IGS 스텝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변환의 표준은 2D는 DXF, 3D는 IGS 스텝, 그 다음에 3D 변환에서 솔리드까지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스텝을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에도 관점이 좀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과 디자이너적인 관점.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는 영어로 하면 디자인입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적인 디자인, 뭐 이렇게 좀 멋진 디자인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이쪽에는 책이 없고요. 오른쪽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이면 요 색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요거의 모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짝의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관점을 갖다가 디자인적인 어떤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적인 관점은 요걸 봤을 때 이 두꺼운 책들이 올렸을 때 다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책들의 높이는 요 칸과 칸 사이의 높이는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내가 보는 책이 소설책이 많느냐 아니면 공책과 같은 높은 책이 많으냐, 아니면 상공 바인드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튼튼한지 아니면 어떤 걸 넣을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공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휠이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이쁩니까? 대부분 다 이건 별로 안 이쁘네. 요거는 조금 뭔가 좀 작네. 오른쪽 게 이쁘네. 다 같은 휠입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 관점에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요거는 설계 관점을 한 걸 갖다가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를 입힌 겁니다. 자, 그냥 설계 관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관점은 여기다가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실사처럼 보이게 예쁘게 보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와 렌더링 기술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어떤 상품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것을 렌더링 기술만 조금 더 포함을 하게 되면 많이 이뻐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설계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보 아예 설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를 하실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CAD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저희 센터에서 만들었던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고요. 요거는 MDF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CAD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역설계라고 합니다. 역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제품을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는 CAD 데이터를 얻는 거. 아까 CAD 데이터는 컴퓨터 상에 있는 입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CAD 데이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역으로 똑같이 카피를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공유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띵기버스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3D 프린트 유저들이 자기가 설계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올라가시면 아마 많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glackhead.com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데이터를 찾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부품 데이터 같은 미스미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위에 있는 사이트와 밑에 있는 사이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이트는 보통 다운을 STL 파일로 받습니다. STL은 뭐냐면 메시 데이터밖에 없어요. 껍데기 데이터밖에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껍데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을 여기서 받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다리 부분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이 힘든 게 이 STL 파일이고요. 그라캐드 같은 경우는 CAD 파일입니다. CAD 파일이라는 말은 이런 파일을 가지고 다른 어떤 CAD 설계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CAD 요 파일의 특징입니다. 조금 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설계의 원본 데이터를 갖다가 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텝 파일을 받든지 아니면 그 설계 프로에서 만든 파일을 받든지 받아두셔야만이 향후에 어떤 데이터를 변환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뭐 좀 더 상세하게 설계드리면 이렇게 2D 도면을 이렇게 이런 평면의 어떤 도면을 그리는 것들은 2D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3D CA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다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D의 도면으로서 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뭐 3D 맥스, 마야, 그 다음에 라이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 건축 뭐 이렇게 게임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야 같은 경우는 방송, 이미지,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 CAD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치수라든가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의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다는 거 크게 뭐 나름대로 정의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디자인과 미적인 디자인을 두 개를 또 다 잡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라이노라는 게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라이노 같은 경우는 CAD의 시스템, 그렇게 치수와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과 학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3D 설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앞서 말했던 카티아, 유지 이런 것들은 뭐 하이엔드급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CAD 설계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1-3D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띵크캐드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교육용으로 이제 퓨전 360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D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워낙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치수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요. 뭐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캐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STL 파일도 일정 부분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이런 CAD 프로그램 프리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니까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블렌더라서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 쓰는 것도 무료인 블렌더 같은 것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이제 두 번째 CAD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중으로는 이제 3D 스캐너입니다. 역설계라고 하는데 좀 위에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갖다 똑같이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거의 같죠. 이 과정은 이러한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역으로 똑같은 CAD 데이터를 이렇게 CAD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갖다가 3D 프린터로 출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김해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팁박스에 이런 걸 두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어떤 조각상이기 때문에 CAD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역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진행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양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품을 출력을 했고요. 시제품을 출력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양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제품 3D 프린트 하나만 출력하는데 뭐 최소한 뭐 한 20시간 30시간 걸리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죠. 그다음 단가도 비싸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는 금형을 만들어서 우레탄 성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제품이 설치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스캐너, 그다음에 모델링, 그다음에 시제품 3D 프린트 시제품 출력, 그다음에 우레탄 성형, 그다음에 실제 설치 이러한 과정이 설계에서 제작하는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캠입니다. 캠. CAD-CAM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어떤 설계 데이터를 CAD 데이터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냥 컴퓨터에서 볼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하는 이유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C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매니팩처링, 가공, 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AD에서는 CAD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 기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뭐 NC 선반, NC 밀링, MCT를 전통적인 어떤 가공법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CNC 조각기 등 디지털 제조 기술이 좀 확보되고 그다음에 메이커들을 위한 조금 치수의 정밀도는 떨어지지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작 장비 그런 것들이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제작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좀 CAM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요 밀링이죠. 선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형상을 가진 것들은 모양을 가진 것들은 밀링이라는 곳에서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처럼 원형의 제품은 다 선반에서 가공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작업에 의해서 가공이 되는 것은 뭐 수동 선반, 밀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CAD 데이터가 있으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CAD 데이터,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좌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그 좌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수치 제어 NC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NC 기술이 있는데 이 NC 기술의 수치 제어 기술에다가 컴퓨터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CN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네모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모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르는 방법은 뭘로 자르면 됩니까? 우리가 가위로도 자를 수가 있죠. 가위로도 자를 수가 있고요. 칼로도 자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쌓아 올릴 때 우리가 글루건 가지고 쌓아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지고도 쌓아 올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무슨 가위를 가지고 아니면 칼을 가지고 아니면 글루건 가지고 이걸 쌓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계 장치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령을 가져야만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거죠. 자, 이쪽에 봤을 때 이쪽으로는 오른쪽이죠. 이거는 왼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했을 때 뭐 오른쪽으로 3칸 가세요. 위로 3칸,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이렇게 명령을 줘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언어 체계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언어 체계를 만든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의 좌표입니다. 좌표. 평면 좌표, 공간 좌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 요거는 X가 3, Y가 0, 뭐 X가 3, Y가 3 이렇게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를 제어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우리가 NC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C 기술. 수치화된 값을 입력하여 기계를 조작하여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NC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CAM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NC 기술이고요. 이 NC 기술에다가 글루건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FDM 방식의 3D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저를 갖다가 붙이면 이 세출식 제어 기술에다가 레이저를 갖다가 붙이면 레이저 커팅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커팅할 수 있는 칼을 갖다 붙이면 커팅 프로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회전하는 공구를 갖다 붙이면 밀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C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설계의 기술을 CAD 기술,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기술을 CAM 기술.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CAD CAM 기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AD CAM 기술은 CAD를 통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만드는 건데, 이제 중간에 아까 이 부품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해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어떤 가공 산업에서는 CNC 선반 밀링을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조각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조각기는 밀링의 기술이고, 레이저 커터는 실제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가 산업용 철판을 자르는 레이저 커팅기가 있는데, 그걸 소형화시켜서 낮은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크릴이나 MDF나 원목을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기술, 그렇게 활용하는 게 레이저 커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이제 시제품 제작 과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아이디어 발굴, 문제 인식이죠. 그다음 그 구체화시키기 위한 스케치나 과제 계획서, 개념도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하면 요 위쪽 단계로 좀 넘어가시면 좋고요. 2D 평면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의 어떤 전단지를 만든다, 카탈로그를 만든다든가 리플렛을 만들든가 이런 게 할 경우에는 이쪽이 제품 디자이너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까지 하게 되겠다. 기계 가공이나 금형이나 아니면 3D 프린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3D CAD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너, 카티아, 유지, 그 다음 퓨전, 아까 1, 2, 3D, 그 다음에 스케치업, 그 다음에 팅커캐드 등등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도면도 만들고, 그 다음 가공할 수 있는 NC 데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계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3D 프린트를 하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시제품화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문제인식 아이디어 발굴하는 과정에서 항상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현 가능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작동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 활용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1차적인 어떤 개념도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인 시제품인데 조금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동의 원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작동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기계 부품을 가공하거나 3D 프린터를 가공하거나 이럴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어떤 종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제품의 어떤 성능을 확인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1차 시제품을 만들고 2차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 완성하는 과정을 진행이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나 2차 시제품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기계 가공이나 선반 밀링에서 기계 가공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사항이 넣는 게 이제 금형입니다. 금형, 사출 프레스 이런 금형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3D 프린터가 사출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출품이 있어야지만 프로스텍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 가공을 하는 방법이나 금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는 금형을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D 프린터가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QDM이라는 걸 또 많이 합니다. 간이 금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나 QDM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견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본은 조금 시제품 전에 어떤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시제품을 좀 프로토로 보면 어떻겠느냐. 본격적인 어떤 상품이 나오기 전에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시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초적인 형태, 그리스어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파일로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크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소재를 가지고 간단한 커팅 칼이라는 가위라든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해보는 거죠. 볼트나트로 할 수도 있고 본드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능 구현을 위한 아두이노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제품을 한번 보는 거죠. 뭐 크기를 볼 수도 있고요, 형상을 볼 수도 있고, 작동을 볼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토타입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합니다. 메이킹 장비들이 안 필요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아니면 어디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오면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초기에 한 번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요. 시제품 단계에서는 제품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걸 PW를 통해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제품을 넘어가게 됩니다. 양산 전에는 이제 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만들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공기청정기 이렇게 디자인했죠. 3D 프린터를 배우신 분들은 요걸 갖다 전부 다 이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D 프린터로 만드는 케이스가 얼마나 걸리냐? 최소 하루나 이틀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MDF입니다. MDF로 만들었을 때 얼마 걸리냐? 5분이면 레이저 커팅기가 다 됩니다. 자,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레이저 커팅기가 유리한 게 있고요. 3D 프린터로만 되는 게 있고요. 조각기든지 여러 가지 아까 밀링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충돌 흡수 장치고 요거는 도자기들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것들을 제작하는 방법은 3D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요소, 2D적인 요소는 레이저 커팅기로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요소는 3D 프린터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평면적인 요소입니다. 평면적인 요소지만은 레이저 커팅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조각기 같은 겁니다. 조각기는 이런 굴곡진 형상도 가공도 가능하고요. 이런 평면적인 형상의 외형도 가능한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만들려는 제품,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시제품이 제품 특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레이저 커팅기로 가능하다. 아니면 요거는 뭐 3D 프린터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잘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한 이런 것들도 입체적인 형상을만 주지 않으면 레이저 커팅기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거는 3D 프린터 쓸 것이다. 레이저 커팅기 쓸 것이다. 요거는 기계 가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형상에 적합한 방법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 왼쪽에 먼저 레이저 커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요거를 갖다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다 뜯어보면 다 평면이에요. 이런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보면 입체지만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은 레이저 커팅기로 하기가 훨씬 좋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3D CAD보다는 요거는 3D CAD죠. 이걸 갖다가 2D CAD로 바꿉니다. 2D 평면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2D CAD로 바꿔서
레이저 커팅기는 아까 데이터 2D 데이터 표준은 DXF라고 그랬죠. 그 DXF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레이저 커팅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딴 파일들,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외곽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곽 작업을 한 파일도 DXF로 변환이 됩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러에서 작업했던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DXF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이저 커팅도 가능하고요. 오토캐드에서도 가능하고 3D 프로그램에서도 2D로 변환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항상 3D CAD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D CAD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안 드렸지만 리소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진을 가지고 3D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들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명령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했죠. 밑에 레이저 커팅기는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레이저 커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 데이터를 NC 데이터를 만들게 되지만은 보통 3D 프린터와 레이저 컴퓨터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슬라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스를 해서 명령어 그러니까 좌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SD 카드에 넣어서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부분들은 설계라는 부분은 CAD, 그 다음 뒤에 하는 것들은 CAM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메이커 교육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CAD/CAM 이야기를 시제품 제작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앞단의 창의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간에 끼웠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이러한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해보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결코 혼자 안 되죠. 왜? 자기는 혼자서 설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3D 프린터도 돌릴 줄 알고 레이저 커팅도 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다재다능한 메이커들은 드물죠. 그리고 일반인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현해 주는 역할.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손쉬운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과 아이디어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업과 개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개방의 정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개방의 정신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방문하시다 보면 매니저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매니저를 통해서 서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연계관계를 맺어주겠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창작물을 만들어 나가셔서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미래 인재가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발견력, 문제 해결력, 융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이커 활동 아니면 이렇게 시제품 제작, 설계, 제작 이런 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견,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들,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들도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뭐 요쪽에 보시면 메이커 올이라는 데 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메이커 올이라는 검색을 해보시면 요만한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요 말고도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경남에는 약 1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188개소, 188개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메이커의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관이고요. 받은 기관은 188개소. 경남에는 전문랩이 있습니다. 전문랩은 일반 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니저들과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랩을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밑에 보시면 2018년도 개소된 19년도 20년도 개소된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간단한 거 만드시는 거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안 되시면 저희들 이 센터에서 알아서 이렇게 경남 테크노파크에 어떤 전문랩으로 연결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작품들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뭐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공 기술, 그 다음에 뭐 금형 기술, 뭐 등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의 근간에는 이런 캐드캠의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기계공학에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설계 기술과 가공 기술인데 여러분들도 캐드 기술이 어떤 건지 캠 기술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고요. 캐드와 캠만 이해하시면 당연하게 이런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CNC 조각기, 그 다음에 뭐 밀링, 선반 마르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사출, 금형, 주조,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은 제작 기술은 아직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또 강의를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의 엔지니어의 관점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 쪽인 요소를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냐, 엔지니어적인 요소를 많이 관점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툴을 선택하실 때도 자기는 디자인적인 툴을 쓸 거냐 아니면 엔지니어적인 어떤 툴을 쓸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 정확한 장비의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레이저 커팅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3D 프린터, 뭐 조각기 등등이 있는데 적정한 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거 무조건 설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무조건 3D 프린터 해주세요. 알고 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봅시다. 어떤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고 이거는 3D 프린터보다는 레이저 커팅기에서 이렇게 만드십시오. 아니면 요거는 나무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제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설계 단계부터 훨씬 더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아니면 어떤 걸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